비트코인이 지금 못 가고 금이 잘 가니까 이걸 갈아타야 되는 거 아니냐. 비트코인은 다시 제 갈 길을 갈 겁니다. JP모건이나 이런 불법적인 수법으로 인위적으로 금이나 은 가격을 누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정상화된 거예요. 이제서부터 시작이다라고 일상을 보고 있고, 이상하게 XRP는 계속해서 순유입입니다. 오히려 ETF가 나오고 나서 가격이 계속 빠지다가 나중에 치고 올라갔거든요. 아마 XRP도 유사한 형태의 흐름을 갖지 않을까. 일각에서는 비트코인을 팔고 금으로 갈아타야 될 때다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최근 흐름을 보면 비트코인이 아직 금만큼의 신뢰 자산으로 자리 잡지 못했다, 이런 신호로 봐야 될까요? 예, 그 얘기는 맞습니다. 아직까지 비트코인이 금만큼 신뢰 자산으로 자리 잡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평상시에는 오히려 나스닥 기술주와 같은 위험 자산으로 인식이 돼요. 그렇다면 비상시 전쟁이 터졌다거나 달러 인플레이션이 너무 크게 오른다거나 통화 남발이 심하거나, 그때는 또 달러의 대체 자산으로, 그때는 안전 자산으로 인식이 돼요. 그런데 보통 이 위험 자산으로 인식되는 기간이 더 길어. 안전 자산으로 인식되는 기간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5년 동안의 비트코인 상승률이 금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금이나 은의 상승률이 완전히 지금 세상을 뒤바꾸고 있고, 이렇게 세상을 뒤바꾸고 있다는 건 그간은 사실은 금이나 은 자체가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억압을 많이 받았던 걸 의미해요. 사실은 미국 정부도 금값의 상승은 달러에 대한 불신을 불러온다고 해서 온수당 한 2,000달러까지 올라오면 어김없이 선물 시장을 통해서 이 가격을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은 같은 경우는 JP모건이 매집을 하면서 계속해서 스피핑이라는 불법 수법으로 은 가격을 계속 눌렀는데, 이제 시장의 현물 인도 요구가 늘어나면서 이제는 이런 선물 시장의 규제나 JP모건이나 이런 불법적인 수법으로 한마디로 인위적으로 금이나 은 가격을 누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정상화된 거예요.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서 가격이 결정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용수철처럼 튀어오른 건 그간 눌렸던 용수철이 이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서부터 시작이다라고 이 시장을 보고 있고, 지금 그런 의미에서 비록 비트코인이 지금 못 가고 금이 잘 가니까 이걸 갈아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는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뭐 리플 같은 경우는 그냥 적립식 장기 투자로 지금 하던 식으로 조금씩 사모으시고, 대신 별도로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이 안 좋을 경우에는 포트폴리오에 은이나 금, 특히 은을 추가하셔가지고 힘든 암호화폐 시장을 이쪽의 수익으로 버텨나가는 이런 전략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 교수님께서는 그동안 이 비트코인이 금처럼 즉각적인 안전 자산이라기보다는 이 국가나 통화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뭐 흔들릴 때 이 존재감이 커지는 그런 자산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비트코인 부진은 뭐 이를테면 아직까지는 뭐 달러의 신뢰라든지 국가의 신뢰라든지 그런 게 이제 그렇게 크게 흔들리는 상황은 아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예. 우선 사람들이 국가나 통화 혹은 이런 데 문제가 생기면은 일단 현금부터 챙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좀 심해지면 현금보다는 금이 낫겠다라고 해서 이제 금을 챙기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은 금과 은이 과거의 속박으로부터 풀려났기 때문에 시장이 정상화되면서 특히 올해 가격이 엄청나게 치고 올라갔습니다. 은 같은 경우 한 18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CME에서 증거금을 한 달 사이에 2번을 올리는 통에 한 14%인가 폭락을 했다가 지금 다시 이제 회복하고 있어요. 네네. 네, 그런 과정이고, 금도 올해 한 70% 이상 올랐습니다. 이렇게 금이나 은 두 개가 오른 거는 과거의 규제나 속박이 이제 풀렸기 때문이고, 그렇다고 해서
비트코인을 팔고 금으로 갈아탄다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지난 15년은 비트코인이 훨씬 높았거든. 그러니까 시장이 정상화되면 비트코인은 다시 제갈 길을 갈 겁니다. 지금은 올해는 단기 유동성하고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본 게 비트코인인데 이제 거시경제 흐름만 견조하다면 이건 이것대로 따로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이나 금이나 은을 같이 포트폴리오에 담는 그런 게 현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본 BOJ가 금리를 인상하면서 엔캐리 청산 리스크가 다시 부각이 됐습니다. 작년에 한번 엄청나게 크게 터져가지고 뭐 제 기억으로는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10몇 프로 하락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일본발 엔캐리 청산이 이 비트코인 가격에 미친 영향은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엔캐리 자금은 생각보다는 해외에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자금들이 대부분 기관들의 그 레버리지 투자에 쓰였기 때문에 각 자산군을 떠받쳐주는 상당한 분량이 엔캐리 자금입니다. 이게 그 어떤 통계에 보니까 각 나라 GDP의 7% 내지 8%, 뭐 호주 같은 데는 한 9% 이상, 네덜란드도 좀 높았고 이렇게 큰 돈이기 때문에 이게 일본의 금리 상승으로 흔들리기 시작하면 생각보다는 파장이 클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장 파장이 큰 게 한마디로 비트코인이, 즉 현금을 확보하려고 들면 가장 먼저 위험자산이라고 생각되는 비트코인부터 기업들이 팔기 때문에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은 앞으로도 BOJ 총재가 인상을 한 번 더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에 지금 잠재적인 악재로 계속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시중에서는 6개월 후쯤 다시 한번 인상할 것 아니냐라는 시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 요소는 계속 지속되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면은 일본이 그렇게 만만하게 시장 금리를 자주 올리지는 못해요. 그 왜 그러냐면 일본은 세계에서 정부 부채를 가장 많이 발행한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GDP 대비 한 260%가 넘을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는 이자 지급액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러지 않아도 지난해 같은 경우 연간 예산의 4분의 1이 이자 지급액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한번 올렸고 다음에 또 한번 올린다 그러면 아마 그 이상은 일본의 재정이 그걸 감내하지 못할 겁니다. 지금도 25%인데 그렇게 금리가 올라가면 이게 30%, 35% 늘어나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25%였을 적에 세수의 40%가 이자 지급에 들어가는 돈이. 근데 이게 30%, 35% 들어가면 국민들한테 걷어들이는 세금의 절반 이상을 이자로 내야 돼. 이게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일본 말로 가도방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그리고 금리를 정상화시켜야 되는데 금리를 정상화시키면은 이자 지급액이 너무 늘어나니까 그 가운데에서 이제 교묘하게 이제 줄타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은 BOJ 총재가 한 번 더 올리겠다고 그러니까 그건 그럴 수 있다라고 쳐도 그 이상의 과격한 행동이나 연속적인 금리 인상은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그렇게 가능하지 않아요. 네. 결과적으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금리가 올릴 때마다 노이즈로 작용하긴 해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유동성 발작이라든지 자산 시장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비트코인도 조정을 받을 수 있긴 한데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그런 조정이 오면은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그런 건 작용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이제 결론. 확실히 내년 자산 시장을 약간 울퉁불퉁하게 만드는 요인은 되겠네요. 예. 또 최근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서 자금이 빠져나오는 가운데서도 XRP 거래량은 급증하고 기관 자금이 유입되는 등 다른 코인과는 차별화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달리 XRP만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배경은 무엇일까요?
예, 요 참 좀 신기한 부분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순유출이 많았는데 이상하게 XRP는 계속해서 순유입입니다. 즉 기관들이 계속 사고 있어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팔면서 이렇게 XRP를 계속 사고 있다는 거는 저는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이거는 기관들이 보유 자산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송금과 결제 시장에서 쓰여질 실제 사용 자산의 개념으로 이들이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XRP가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게 그 환전 시스템이에요. 그걸 ODL 시스템이라고 또 불리는데 지금 은행들이나 기관들이 환전을 해줄 적에는 상대방 국가의 계좌에 그 나라 돈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여기 내 계좌에 각국 통화들을 갖고 있어야 환전 요청이 들어오면 이거를 환전을 해서 송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XRP는 이게 브릿지 통화 노릇을 하면서 그런 노소트로스나 보소트로스 계좌에 외환을 갖지 않고도 환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이 XRP를 활용해서 이걸 브릿지 통화로 쓰고 싶은데 그간은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스위프트 시스템으로 송금을 할 경우에는 이게 기간이 한 2, 3일 정도 걸려요. 근데 그 사이에 환전 수수료 몇 푼 벌려고 그러다가 만약 XRP 가격이 확 떨어지면 은행으로서는 엄청난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송금 금액이 몇천억 달러가 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보수적인 집단에서 채택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최근에 어떤 걸 했냐면 XRP가 특허 출원한 게 하나 있어요. 특허요? 네. 즉 XRP가 그렇게 흘러내릴 때 이걸 슬리피지라고 그러는데 그걸 방지하는 특허를 하나 출원을 했습니다. 즉 한마디로 유동성 풀을 크게 만들어서 슬리피지가 발생하더라도 그 풀에서 그거를 다 흡수해주고 설사 손해가 나더라도 XRP가 그 손해배상을 전액해 주는 걸로. 네. 그래서 이제는 은행들이 안심하고 이 시스템을 쓸 수 있게끔 기반을 만들어 놨어요. 하여튼 그래서인지 몰라도 XRP ETF가 나온 후에 지금 계속 기관들은 사들이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를 아주 좀 유심히 지금 관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XRP 가격은 또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관들은 사는데 개인이나 고래들은 또 물건 이걸 팔고 있어요. 그래서 기관들이 이렇게 계속 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데 근데 사실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도 처음에 ETF가 나올 적에는 그쪽도 처음에 한 달, 두 달은 아주 상태가 안 좋았어요. 오히려 ETF가 나오고 나서 가격이 계속 빠지다가 나중에 이제 치고 올라갔거든요. 아마 XRP도 그러한 유사한 형태의 흐름을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XRP 가격이 고점 대비 크게 조정을 받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현물 XRP ETF를 중심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관 자금이 유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엇갈린 수급은 XRP를 단기 트레이딩 자산이 아니라 글로벌 인프라, 결제 인프라겠죠. 이런 걸로 미리 포지셔닝하는 움직임으로 봐도 될까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빠지는 거는 이 개인이나 고래들의 그 이탈 때문에 이제 가격이 빠지는 거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은 지금 계속 꾸준히 이거 사고 있다는 얘기는 기관들은 이거를 어떤 보유 목적 가치 상승의 요인으로 산다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XRP를 송금이나 결제에 실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유동성을 확보해 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히려 지금의 상황이 이게 포지션의 질이 좋은 거 아니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궁극적으로 기관들이 계속 사들인다는 건 기관주도 장사가 돼서 나중에 가격을 끌어올리면 개인 투자자들은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는 아마 가격 상승률이 상당히 높을 겁니다.